디지털 자산 기본법 국회 발의됐죠 이번에.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속도가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 3년 5년 전에 이거 했으면은 천천히 해도 사실 될 뻔했어요. 근데 제도 마련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제도 마련이나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빨리 내면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윤수목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위스퍼드 리서치 대표님, 윤수목 대표님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 금융 자산을 좀 많이 경험하고 또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또 크립토 시장도 어지간히 경험을 한 크립토 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크립토 풀타임으로 한 지 한 7년 된 거죠. 7년이나 네, 7년, 8년? 네. 8년 차인가? 네. 18년 말부터였으니까 아, 네. 네, 꽤 됐네요, 진짜. 와. 정부에서 연락 안 오나요? 정부에서 뭐 열린 뭐 이런 게 있긴 열렸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써드리니까. 제가 근데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공무원이 되고 없어요. 예, 싶어요. 뭐 자문위원 정도는 자문위원. 뭐 제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은 어쨌든 한국의 대응에 관한 얘기여서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목님 덕분에 이제 좀 빨리 알게 되고 열린 시각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그 주제가 비트코인 수급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더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제가 지난주 있었던 비트코인 서울 2025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표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연사로 나서서 했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은 몇십 분, 뭐 100분 오셨나? 그 정도만을 모시고 하기에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료 행사였기 때문에 그거 그렇고 그치기에는 좀 아쉽다. 이호석 아카데미는 대권 후보들이 나오는 채널이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네. 출연하셨던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가 있다. 효성님과 또 얘기했을 때 또 시너지가 좀 나시다. 나오는 또 그 얘기들이 있겠다 싶어서 주제가 좀 흥미로운 것이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트코인도 수요와 공급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뭐가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료가 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호석 대표님하고는 기업은행에서 만났죠. 아기 때 이제 IBK. 네, 네. IBK에서 만났고 또 증권사에서도 트레이더를 했었고 S 자산운용에서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뭐 창업한 내용들을 좀 뺐는데 업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또 CIO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업계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스퍼드 리서치라고 하는 조직에서 크립토 산업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또 뭐 관련 크립토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컨설팅 펌 아서디리틀의 또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수목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명은 윤혜성이다. 보면 안 물어봤는데 수목님 알겠습니다. 윤수목님 네. 갑시다 계속. 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라는 게 2,100만 개로 고정돼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5.4% 정도 해당되는 수량만 채굴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95% 가까이는 이미 채굴이 돼가지고 유통시장에서 돌고 있다. 그리고 채굴되지 않은 것이 5.4% 정도, 100만 개가 조금 넘는 수량만 채굴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급이 이제 제한돼 있죠. 근데 유통되고 있는 것의 그 주체가 누구냐, 누가 갖고 있냐, 누가 가지고 있나? 라는 거를 보자면은 맨 위에 CEX라는 게 이제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업비트, 빗썸을 포함한 바이낸스라든지 뭐 해외 코인베이스라든지 거래소가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ETP나 ETF 같은 금융 상품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이 좀 되고 최근에는 상장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개인 지갑 그 다음에 개인 지갑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은 비상장 기업들 마지막에는 로스트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도 개인이나 비상장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한참 오랫동안 그냥 이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이 잠겨버렸다라고 해석되는 게 일정 수량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네요. 중앙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50만 개 정도가 돼요. 이게 한 12% 정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초록 색깔로 해놓은 부분은
이거는 소위 말해 전통적인 제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하고 금융기관 혹은 이제 상장 기업들이니까 여기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이거나 비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수량은 이제 비중이 줄고 있는 거죠. 이게 50%네요. 개인과 예, 비상장 아직도 기업이. 그게 나머지가 50%가 사실 넘죠. 왜 로스트 코인까지 합치면은 그러네요. 사실 이제 엄밀하게 비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칸을 만들진 않았어요. 네네네. 좀 읽을 수 있게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그렸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개인 지갑이나 비상장 기업들이고 로스트 코인까지 합치면은 60% 70% 가까이 여전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존재할 앞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존재할 게 이제 100%라고 한다면은 한 5% 정도는 아직은 안 나온 거예요. 그쵸. 세상에. 그래서 95% 중에 나눠 보면은 반 이상이 이제 개인들이 들고 있는 것 같고 ETF,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정부, 공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IPO가 되는 네, 기업들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짙은 보라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비제도권이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을 제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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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금융- 제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는 더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제도권. 그래서 초록 색깔이 제도권이고 보라색하고 검은색이 비제도권이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은 이제 제도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거래소도 사실은 이제 규제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제도권이 코인베이스가 되기 S&P 500에 이제 그 편입될 정도니까. 예, 맞습니다. 거래소들이 물론 이제 뭐 일부 거래소들은 모호한 법적인 어떤 영역에 가 있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비제도권과 제도권의 사이다. 제도권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22년도 중반부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1년도까지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21년까지. 예, 21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고 그러나 이제 22년도부터는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22년도 11월 달에는 FTX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여기 빠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FTX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수량이 확 줄어든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반적인 트렌드도 있지만은 특히 작년 10월. 작년 10월부터 이 하락 기울기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예. 아. 작년 10월이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유력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비트코인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줄고 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사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있냐 그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ETF나 ETP 같은 금융 상품들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을 막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1월부터를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시작점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네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모 형태로 만들어서 소수의 고객들만을 데리고 비트코인을 만든 신탁이었는데 15년도에 이제 그걸 퍼블릭하게 티커를 만들고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독보적으로 비트코인을 운용하는 조직이었죠. 근데 24년도 1월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면 돼요. ETF랑 예. ETP 이게 그러니까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다양한 ETF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겠네요. 그죠? 아니요. 요 지금 여기에서 나눠져 있는 거는 제가 요 부분은 안 가지고 왔지만 ETF 이름들이에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검은색이 블랙락이 하는 IBIT, 초록 색깔이 피델리티 이런 식으로 이제 ETF들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다. 요 차트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모든 데이터, 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10월부터 가파르죠. 여기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가파르게 감소한 거랑 어찌 보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합산을 해보면은 가파르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개수가요? 지금은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수를. 2,100만 개 중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뭐 가격이야 올랐다 내렸다 하고 뭐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은 아마 가격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가격까지 감안하면 뭐 더 빨라요, 가파르죠.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요. 가운데가 있는 게 이제 2025
2025년도인데 10년 전하고 향후 10년 뒤를 갖다가 한번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채굴되지 않은 게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지금 5%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3분의 1 정도, 30%가 넘는 수량이 채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게 확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로스트 코인 숫자도 지금보다는 적었죠. 반면 이제 개인 지갑이나 비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지금 늘고 있는 금융 상품화되어 있는 ETF나 ETP에 담겨진 비트코인, 그리고 또 상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고, 당시에도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초록 색깔을 제가 제도권이라고 쉽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 영역은 10년 사이에 많이 는 거고요. 비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라색과 검은색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이고, 이게 10년이 지난다고 하면은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수량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비제도권의 영역은 정말로 좀 많이 줄어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TP나 ETF 같은 금융 상품들, 상장 기업들이 가지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직접 취득하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고 주지사 단계까지 승인한 지방 정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뭐 이거를 하나하나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칸을 갖다가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인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부터는 국가 단위에서 그러면 이 오너십에 대한 거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패러다임, 보유의 그 수급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그 배경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 국가 단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배경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지정학적인 이유, 매크로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지대 혹은 안전자산으로 의식하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미국의 달러 부채 늘어나는데 이거 달러 헤게모니 약해지면 그쵸. 우리는 안전자산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피부로 와닿기로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 아, 이제는 너무 처음에 이제 많습니다. 2018년에는 뭔 소리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극렬하게 반대. 과거는 뭐 극렬한 반대였죠. 거의 뭐 무슨 디지털 아유, 아직도 이제 뭐 저희 친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로서의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배경이라고 그런 과정이 볼 수가 있다고 있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미국의 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유세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제 친크립토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작년 말에 된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친크립토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규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변화, 거기에다가 이제 더하여서 작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회계 기준이 디지털 자산들을 상장 기업들이 취득하는 것들을 이제 회계적으로 반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친화적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 이제 무형 자산으로 밖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또 반대로 가격 하락했을 때는 손상 차손으로 손실을 반영해야 돼 가지고 마치 적자 기업, 장기 적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반영하고 올라가면 반영하지 마.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 정도의 가격에 평가해야 그쵸. 되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편입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야, 이거 한 번 빠졌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잘 나가다 한 번 빠지면은 그냥 그 가격이 돼버리는 거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되게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돼버리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 거기에다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하고 있는 이 전략들이 이제는 기업 가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버렸고, 그거를 좀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기업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비트코인을 리레이팅하게 되는 시장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국가 단위의 어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런 변화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되더라도- 가속화되진 않았죠. 그렇지. 속도가. 느리겠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얼마나 들고 있냐? 일단은 지금 페이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정부가 공개한 것들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걸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국가 단위로 우리가 비트코인 얼마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가 그러한 국가거든요. 크립토씬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짜오 같은 분이 과거에 엑스닷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40만 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 20만 개, 중국 19만 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영국도 있고 밑에 우크라이나,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해킹한 물량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만 놓고 보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38%, 36% 팽팽해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보유량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을 국가별로 소재지 기반으로 한번 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케이만군도, 홍콩, 세이셸,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랑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자면 이때는 국가별로 국가가 이제 직접 보유한 직접 거. 보유하고 근데 있는 이거는 뭐 사실은 직접 보유한 거는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 산 케이스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압수. 뭐 압수한 거예요. 미국, 중국이 이제 다 압수 뭐 이런 범죄자들이나 이런 것들 압수한 것들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부받은 것들이 좀 많다고 보면 되고요. 40만 개 굉장히 많죠. 전쟁하면서 기부받은 것들이 좀 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부탄은 채굴한 것들이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거래소들 소재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크라켄 이런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90만 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이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케이만에 소재했다고 해서 사실 케이만 국가의 비트코인의 어떤 뭐 통제받는 관할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홍콩은 사실 뭐 중국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세이셸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케이만과 세이셸으로 분류된 거래소가 어딘가를 보면은 케이만은 바이낸스, 게이트.io, 비트마트 그리고 세이셸 같은 경우는 OKX, 비트맥스, 비트겟, HTX, 쿠코인 이런 거래소들인데 이 거래소들 중에 비트맥스를 제외하고 나면 창업자들이 다 중국계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거래소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은 23% 케이맨 그리고 홍콩 그리고 세이셸 여기 전반적으로가 다 중국 혹은 중국계 거래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국 37% 그리고 이게 거의 한 절반. 나머지가 이제 8%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업비트 빗썸이죠. 이렇게 분류가 된다.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순위가 높네요. 아, 우리나라 지금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아까 보여주셨던 이 그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 자, 또는 이제 북한도 못 따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실 법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이게 다 국민들이 잘 알아서 사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로 하면은 막 경제 대국 10위 뭐 경제 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미중 다음이니까요. 아니 그죠? 실제로 보면 카이만 빼고 예. 뭐 제이셀 뭐 빼고 뭐 홍콩 뭐 2등인데요. 그렇지, 실질적인.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다 개인들이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라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개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발현된 거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도 사, 팔란티어도 사, 뭐도 사 이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하시죠. 스마트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거래소 소재지별로 소재국별로 보면은 이렇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것의 AUM.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140만 개 가량 되는 것 중에 120만 개 가량이 이제 미국 ETF나 ETP에 들어가 있다. 120만 개. 네. 거의 88%니까 거의 90%죠, 뭐. 그러네요. 네. 거의 90%가 미국 펀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가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이렇게 있는데 뭐 한국은 없네요. 한국은 ETF 이런 상품이 막혀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88% 미국이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국가가 갖고 있는 보유량, 그 다음에 소재지 기반으로 미국, 중국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팽팽한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금융 상품화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이거를 보면 역시 금융 대국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블랙락에서 ETF를 처음 출시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ETF 그거 쉽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게 비트코인을 만약 ETF로 사면 샀다는 신호가 나오면 여기에서도 뭔가 매칭이 돼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죠. 물밑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꽤 많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 수수료까지 싸잖아. 그때 수수료 막 경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투자하고 그런 어떤 자금들이 미국이라는 토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형성되어 있다. 홍콩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ETF를. 작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맞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다고 하니까는 홍콩에서 난리가 막 났었고. 바로 금방 나오고 또 이더리움 ETF는 먼저 내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홍콩도. 그렇지만 실제로 맞짱을 떠보니 120만 대 5천이 안 되는 이게 뭐 어찌 보면 택도 안 되는 결과였던 거죠. 홍콩이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과거의 영광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홍콩 가보셨어요? 옛날보다 조금 약해졌다는 거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약해졌네요. 우리 예전에 같이 그 해변에서 맥주 네. 마시면서 이제 뭐 금융을 논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홍콩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 비트코인 행사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홍콩을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간 거죠, 저도. 거의 10년 만에. 다른 나라가 돼 있어. 10년 전에 홍콩은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심사추이에서 홍콩섬 탁 바라보면 거기에 굉장히 화려한 홍콩의 밤 멋지잖아요. 막 유명 금융사들의 간판들이 쫙 있고. 근데 지금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중국 간판들이 있어. 완전히 중국스러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하. 그 양쪽을 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홍콩이 이제 이렇게 길을 못 펴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 중국의 영향력 하에 그게 더 강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글로벌 자금한테 홍콩 ETF를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게 만드는 그렇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마켓에서는 미국이 훨씬 강하다라는 거지. 강하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기업들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비교를 해보면은 한 80만 개 정도를 상장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상장 기업들은 숨길 수도 없어요. 다 공시하니까. 국가에서 다 공시를 하도록 금융감독 체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시를 다 하고 있는데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이 74만 개 가까이 거의 압도적 92%입니다. 미국, 캐나다, 뭐 일본, 중국 이런 순인데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금융시장이 미국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하에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얘기는 이제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마켓이냐? 이 크립토 마켓, 디지털 자산의 마켓에서는 대한민국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무시 못하는 나라예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 달러화하고 우리 원화하고 유로화하고 네. 뭐 터키 리라화, 일본 제페니즈 옌 이것들을 크립토 마켓에서 피아트 머니의 트레이딩 볼륨이거든요. 오, 자. 이렇게 커요. 대한민국 원화가 미국 달러화 다음으로 거래 볼륨이 큰 마켓이에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야, 진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로화 아니 대박이다, 대한민국보다 유로 경제 다 합치면 훨씬 그래도 유로 만만치 않잖아 그럼요, 솔직히. 크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크다. 그거는 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코인 거래를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관심도 혹은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법정화폐 기준으로 보면 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나라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량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 8% 정도 될 정도로 거래소가 비트코인도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이 크립토 마켓의 압도적인 영향력 이거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시장 소위 말해 제도권
이것이 이 크립토 마켓,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상장 기업들이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상장 기업들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뭐 예전에는 다 크립토 그냥 회사였어. 뭐 무슨 뭐 비트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뭐 알트코인 같은 걸 사야지 그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하는 그런 상장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장 기업들 그리고 또 상품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지금은 뭐 대부분 그 상품화라는 것이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뭐 이더리움 정도 이게 다지만은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승인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화 금융 같은 것들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가 차지하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 영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전에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바이낸스 뭐 이 시장의 패자였지. 거기에 업비트, 뭐 코인베이스 뭐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앞으로 전형적인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또 상장 기업들이 관련한 사업들을 비트코인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이것들을 전략자산으로 삼고 막 국가들끼리 보유하는 걸 경쟁을 하고 여기에 또 향후에 또 뭐 연기금 같은 거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걸 생각하면은 거래소 중심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했다라는 거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ETF, ETP 상품 전혀 안 돼 있고 해외 투자도 못하게 막혀 있고 정부 보유 없고 상장 기업들 계좌 개설도 안 돼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로 제가 작성했는데 글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캡처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국회 발의됐죠 이번에.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고무적이긴 해요. 예.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국회 발의가 됐고 또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된 대통령께서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비트코인 ETF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을 다 내셨었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속도가 진짜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예. 모든 나라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한 3년, 5년 전에 이거 했으면은 천천히 해도 사실 될 뻔했어요. 근데 이 제도적인 거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자, 우리나라는 트래블 룰 같은 규제하는 것들은 또 제일 먼저 했어. 뭐 이유는 있죠. 당시에 너무 과열을 보이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는 또 많이 놀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은 이 시장에 저는 또 18년도부터 들어왔던 입장에서는 정말 열정적인 어떤 창업자들이라든지 사업가들 지쳐 나가 떨어진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뭐 파산한 경우도 너무 많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어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좀 들어왔다가 다 다시 업계로 돌아가 버리고 뭐 AI로 넘어가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단계인데 제도 마련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 마련이나 허용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빨리 내면서 AI 투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맞먹는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제 생각에도 지금 제도나 이런 게 법이 좀 뒤쳐졌더라도 시작하잖아요? 그럼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나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요. 지금 일본, 유럽 뭐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느긋하게 느려진다. 막 이렇게 끌고 해갖고는 아까 우리가 금 얘기도 했지만은 정부 간에 만약에 뭐 이게 뭐 원치는 않지만 제3차 대전 터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정부 간의 신뢰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왜 안 보이고 뭐 갖고 있어. 이태리 같은 나라가 그래도 방귀 끼는 이유가 뭐 없어요. 근데 금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어. 그런 나라들이. 그 우리나라 어때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금 보유량은 뭐 40몇이 뭐 이렇잖아요. 저기 밑에 있어요. 어디 내밀지도 못합니다. 명함을. 몇 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좀 용기 내가지고 좀 금 샀다가 가격 빠지니까 또 막 비난해버리고. 물론 지금 이제 다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보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장내 파생 상품 시장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였었거든요. 코스피 선물. 뭐 물론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규제로 완전히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크립토 마켓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에너지도 있고 산업 영역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박경철의 W 그때 당시에 인터넷 산업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그 W에 준하는 이 크립토 산업을 저는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전환에 관한 것을 국가적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수급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듯이 기관들이 제도권화되는 시기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쵸. 것도 만만치 않게 크립토 시장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 국가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되는 사업이다. 되는 사업이죠. 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 많다.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2018년에도 그랬고요. 우리 활발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다 많이 뺏긴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뺏겼지. 안타깝죠. 그리고 2022년인가요? 이제 루나 사태 터졌을 때도 사실 우리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들이 크립토 시장 와가지고 뭔가 맞아요.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져 버렸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쟤네들 너무 혈기왕성한 건 좋은데 저러다 사고 난다. 그리고 사고도 걔네들 났잖아. 원천적으로 막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어서 사고 안 나고 피해자 없이 네. 이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사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고들은 성장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이거 사고 쳤으니까 막아야 된다. 크립토로 전환되는 거는 이거는 뭐 시대적인 어떤 변화인데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막고 틀어막고 그래서 될 문제인가요?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그죠? 출항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난파될 일도 없어요. 출항을 해야지 뭐 고기도 잡고 뭐 어디 신대륙도 발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가 날 그래서 만큼 긍정 사고가 열심히 난 했다는 것 거지. 자체를 가지고 문제시 삼아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오케이. 네,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니까는 문제가 되더라는 거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고가 난 걸 가지고 그 뭐 사고 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사실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아,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관심과 열정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법인 계좌가 빨리 돼야 돼요. 아하. 이 지금 5단계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해갖고 언제 합니까? 이 단계로 해갖고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화세월이고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현물 ETF 도입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선물 ETF도 먼저 좀 경험해봐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선물 마켓도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 그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겠다,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 포석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나름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그 허용하겠다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선물 마켓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게 되면은 이제 ETF 상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칭 마켓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금융 상품화하는 부분 그리고 상장 기업들이 여기에 어프로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뭐 채굴 기업들도 나오고 한국형 스트래티지나 한국형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도 나오고 메타플래닛이 지금 작년 4월달에 비트코인을 처음 샀습니다. 1년 2개월 됐잖아요. 지금 6월인 1년 2개월도 안 됐지. 1년 1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1년 됐네요. 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주가 50배 올랐어요. 5,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을 한 1억 정도 들고 있었으면 지금 50억 자산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이례적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우리가 뭐 금융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옛날에 우간다한테도 뒤졌다고 해가지고 뭐 IMD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크립토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2의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산업 육성하고 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우리 위스퍼드 리서치 연락처 저 이메일 주소 있네요. 네. 수목@위스퍼드리서치.com 여기로 정부 관계자든 기업 관계자든 연락 좀 주시면은 찾아뵙고 좀 디테일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제 기존에 너무 잘 해주셨던 그 산업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한테 밀려 뭐 때문에 이래저래 그쵸. 많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좀 뭐 현실이에요. 미국으로 또 많이 가버리고 좀 제조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뭐 다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좀 되겠는데? 왜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그것이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꼼꼼하게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면서도 서둘러야 빨리 해야 되니까 되는 이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한국에 지금 이번 정부가 보니까는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인재들을 다 그 등용하려고 맞아요. 열린 그 채용도 열린 하고. 채용 이걸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들이 머리를 다 맞대가지고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힘을 모아야 될 지금 때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점심 때 저희 삼촌하고 점심 먹었는데 네네. 제 삼촌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좀 약간 석학이에요. 네. 바이오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좀 국내에서 연구자 그쪽 분야에 1위이시고 글로벌리도 석학이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많이 초대받아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분인데 삼촌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바이오가 너무 지금 빠르게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도 지난주에 이제 뭐 6월 6일 현충일이고 휴일이었잖아요. 중국은 주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오면 이제 난 연구자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주말 휴일이 긴 게 싫은데 거기에 가면은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미중 패권 전쟁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패권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원래 미국의 그런 것들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하고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국이 전쟁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크립토는 중국이 안 하잖아요. 아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드러나게는 안 하고 있지만은 뭐 밑에서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쟁이란 건 뭡니까? 전쟁은 가지고 있는 건 총동원이잖아요.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총동원. 모든 자원들을 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면 모든 죽으니까.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면에서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워낙 그동안 셌기 때문에 금융 영역이 그래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립토 산업에 대한 충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네. 느껴집니다. 진짜 잘 됐으면 오랫동안 좋겠어요. 이제 오셔. 우리가 금융 산업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뭐 저도 거의 이제 20년 차가 되고 금융 산업을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좀 잘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와주셨으니까 네. 비트코인 전망 잠깐 좀 듣고 갈까요? 전망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오늘 좀 텔레그램 채널에 보니까 뭐 좀 약간 뭐 선언처럼 뭔가 크립토의 버블이 온다면 그쵸, 그런 그쵸.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할까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사적 고점 근방까지 또 와 있죠. S&P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다시 또 역사적 고점 근방까지 신고가, 와 있습니다. 네, 신고가 근방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화되고 있는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SEC가 규제 당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실무자들 계속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요게 나온다. 이게 나오면은 미국 금융시장을 따라가는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이 이거를 거의 다 카피할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컨트롤 C, 규제하려고 컨트롤 하면은 V. 미국 정부 하는 거 참고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일본 거를 참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게 되는 순간 제도화되는 아까 뭐 2035년 이렇게 될 거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저는 닷컴 버블에 준하는 크립토 버블이 올 수 있다. 상장 기업들 중에 크립토 사업하겠다고 덤비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되고 규제 당국도 잘 이해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고 인재들이 여기 몰리고 그래야지 이거를 세계적인 기회나 어떤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외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 그 관련된 수혜주라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 바뀌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하면서 또 나오고 기대감들이 또 좀 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 치고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진짜 기대주가 아닌 것들로만 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고 좀 제대로 아닌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적인 정비가 되고 정부에서 육성하는 이런 환경들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그 윤수홍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서 크립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도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혹은 국가의 장기 전략을 가지고 좀 빠르게 속도를 가지고 AI에 맞먹는 좋겠다. 육성이 필요하다.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